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3화 6편 시작하겠습니다. 강적들, 특히 제갈량 같은 외부 적들을 물리치고 난 후 조예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적극성을 보이게 되죠. 예를 들면 가비능 선비족에 가비능이 선비 내에서는 상당히 인망 있는 리더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용맹하고 매사 공평하여 재물을 탐하지 않아 무리들이 그를 추대하여 대인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의 핵심은 역시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위나라고는 양면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했던 사람이죠. 약탈하고 공격하고 이랬다가 위에서 세게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 같은 거 받치면서 빠지고 또 때 되면 나중에 또 공격했다가 다시 패트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빠지고 이런 전형적인 밀당 관계의 반복이었는데요. 나중에 제갈량 북벌 때는 촉의 합심에 위를 치려고 간도 보기도 하는 등 히트앤런 외교. 결국 짜증났던 위나라는 조예 때 이 가비능을 치게 되는데요. 이 가비능이 다른 선비족들을 뒤에서 부추겨 위나라에 반기를 들게 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건 위의 반격으로 좌절이 되었거든요. 이에 뒤에서 들쑤셨던 가비능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유주자사 왕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비능하고도 나름 교분이 있던 사람인데 한룡이란 자객을 보내서 이 가비능을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조예 시절에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만 보면 가비능이 무슨 교활하고 배반만 일삼는 날강도 같은 이미지인데 이 모든 기록이 전부 위나라 측 사료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은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경우도 정사삼국지 보면 그냥 괜히 할 일 없이 와서 들쑤시는 동네 깡패같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상당히 다르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서술자의 입장과 관점까지 함께 포괄해서 볼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올바로 된 시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예 때 이룬 공격적 과업이 바로 요동토벌이죠. 공소년과의 대결. 이 공소년과의 대결을 이끈 사람이 바로 중달. 이걸 보면 중달이 그야말로 위나라 내에서 능력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 되었다는 걸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달이 처음엔 남쪽 오나라 상대했다가 공명 오니까 서북 쪽으로 갔다가 이번엔 아주 제일 먼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아시아 여기저기를 다니는 건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일 터지면 위치, 장소 불문하고 중달을 파견하게끔 그에게 의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가비능처럼 이 공손씨, 공손년과 조이에도 원래 사이가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어요. 원래 이 공손씨 가문은 공손년의 할아버지, 공손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부터 의동의 강자가 되었던 건데 더 올라가면 이 공손도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공손연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달하고 부르는 공손연하고는 그 연자가 한자가 다른데요. 근데 이 그 증조 할아버지 공손연은 원래 요동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 관리의 추적을 피해 그쪽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이때 그 공손연 어린 아들 공손도의 손을 잡고 같이 도주를 했고 그곳이 현도군이다라고 되어 있죠. 현도군이라는 건 그 한나라가 과거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지었다는 그 한사군,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얘기죠. 그 한사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현도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태수가 또 공교롭게 공손씨였어요. 공손역 이런 사람이 거기 태수를 하고 있었는데 친척지간인지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 희한한 우연이 또 있었는데 이 태수 공손역의 아들이 공손표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요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손도 역시 이게 도가 개명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씨 요절한 아들하고 이름도 같으니까 이 공손역이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이 공손도에게 굉장히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물심양면 뒷바라지도 해주고 해서 이 공손도가 재차 중앙정계로 추천받아 등용되는 출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공손도가 상당히 유능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중앙정계에서도 출세를 거듭해서 나중엔 무려 기주자사까지 올라요. 근데 아버지처럼 맡은 중앙하고는 인연이 없었던지 정사에 따르면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인해 파면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뭔가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진짜 구린 일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 방에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 중앙정계도 한번 태풍이 요동치는 때가 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뜬금없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서량의 괴인 동탁이었죠. 이 동탁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최고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동탁파도 자기를 뒷받침할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게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동탁휘하의 명장 있지 않습니까? 서영. 이 서영이 그 요동 출신이에요. 나중에 동탁, 서영 다 요청 테마셔서 다 다룰 텐데요, 제가. 밀린 테마가 200개가 넘어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동 양평 출신이다 아니면 그 현도 출신이다 등등 설이 있는데 여튼 이 서영하고 공손도하고 그래서 이제 친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락했던 공손도가 다시 화려하게 요동태수로
그 끈을 잡아서 부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정관계, 출세 경쟁 다 마찬가지지만 한 번 몰락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한번 고위직 눈밖에 나서 좌천을 당해요. 그럼 이제 한 자리 하고 있을 때는 막 아부하던 밑에 사람들이 좌천 발령 나는 그 순간부터 싹 안면 바꾸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대가 흐르고 여러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또다시 부활하는 경우가 생기죠. 화려한 컴백.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한때 물먹었던 시절에 자기를 도외시했던, 경원시했던 인물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가차없이 인사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조직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상사가 한 번 좌천됐다고 해서 섣불리 그 사람을 경원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해서 조직인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이라고 우습게 왔다가 다시 불길 올라서 홀라당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게 실제 화재 예방 수칙에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유사풍으로 꺼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죠. 즉 불이란, 불꽃이란, 그리고 인간이란 절대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얼마든지 다시 피어오를 수가 있다. 해서 다시 출세의 불꽃을 재점화한 공손도는 마침 또 동탁 시기 맞으면서 중원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넓은 요동지역을 서서히 사적으로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렸던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고사를 떠올릴 만한 대비극이 벌어지는데, 원래 공손도 집안이 요동으로 갔을 때 그들이 본래 요동 출신이 아니었기에 기존 요동 호족들이 공손도를 굉장히 좀 우습게 봤었다고 해요. 상당히 멸시당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제 태수로 금의 환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무시당했던 슬픔이 쉽게 가시는 게 아니겠죠. 이에 힘을 손에 넣은 공손도는 무시무시한 보복의 러쉬를 감행하게 됩니다. 우선 기존 요동 터줏대감 중에 양평의 공손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손도가 좀 힘이 없을 때 공손도의 아들 공손강을 자기 밑에 채용해서 약간 악덕 상사처럼 좀 부려먹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공손도가 태수로 컴백한 이후에 이 공손소를 불러다가 난데없이 체포를 해서 양평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매질을 해 죽여버립니다. 그 외에도 요동 지역의 여러 유력 호족들을 급습해서 엄청나게 처형을 하는데요. 이때 대가 끊기고 멸망한 가문이 100여 가구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이 숙청이 워낙 가열차서 기록엔 군 전체가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잔혹하고 전격적인 장악 작업으로 요동을 손에 넣은 걸 넘어서 여기저기 주변 민족들 국가에까지 소나기를 뻗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해서 나중엔 조조가 공손도를 무위장군 후에 봉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공손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는 이미 요동의 왕인데 그깟 후가 무슨 소용이냐, 웃기지 말라고 해라 라고 하며 조조가 보내온 인장을 창고에다 내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공손도의 자신감은 끝이 없어서 추후 조조가 원소를 밀어내고 그 해의 204년 8월 업을 함락시켰을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고작 조조 따위가 업을 먹었다니 내가 업으로 출정해서 조조를 밀어내고 거길 차지하겠구만. 이런 정도의 그 패기를 보여주기까지 해요. 아무래도 자기가 조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또 예전 중앙정계에 있을 때 직급도 훨씬 위였을 거고 하니까 조조가 약간 아니 저 애송이가 뭐 저렇게 컸어, 우습네 혹은 건방지네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죠. 물론 업으로 조조를 치러 가겠다는 말은 실행은 못했습니다. 공손도가 실제 그럴 계획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그 해에 공손도도 세상을 뜨고 말았죠. 굉장히 장수한 편이었어요. 참고로 공손도는 이름이 공손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공손도 다음엔 공손강이 뒤를 잇습니다. 근데 이 공손강은 아버지와는 조위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어요. 조조에게 비참하게 패주하게 된 원가의 자식 원상, 견희의 원래 남편 원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손강에게까지 의탁하러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손강이 주요한 하나의 정치적 기로에 서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때 원씨 자손들하고 공손강하고의 일이 좀 재밌어요. 일단 원가 형제들은 처음에는 오한 쪽으로 튀었다가 조조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가죠. 원래 조조 대신들은 괜히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그 사이에 남쪽 유표가 밀고 오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안 가자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끝끝내 추격해서 씨를 말려야 한다고 주청했던 인물이 바로 곽가였죠. 유표, 유비 걔들 서로 완전히 못 믿기 때문에 못 올라올 것이다. 결국 곽가의 판단을 믿고 조조는 공격을 결심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았어요. 멀고 지형도 익숙치 않고 뭐 날씨도 안 좋고 대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전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개인적으로 오한에 원한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조조 쪽에 붙죠. 조조군이 원정 당시 비도 오고 날씨도 엉망에 길 다 끊기고 갈만한 샛길은 오한이다 요새를 건설에 막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진퇴양난인 상황이었거든요. 이 전주가 20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아는 사람 거의 없는 숨은길 하나를 조조군에게 알려줍니다. 해서 조조군이 철수하는 척하면서 몰래 이쪽 길로 쓱 돌아가서 오한 본캠프를 급습해요. 이때 가는 길에 서로 예상치 못하게 오한의 리더였던 답돈하고 조조군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과감하게 여기서 조조군은 강습을 가하고 답돈은 어이없게 이때 세상을 뜨끔합니다. 리더를 잃은 오한은 이후 지리멸렬 대참패를 당하고 원상 등은 더 멀리 도망가 요동의 공손강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부자 망해도 몇 년 간다고 단시 원상 왕이가 이끌던 병력이 그래도 수천 기는 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때 두 세력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못 믿는 만남이었습니다. 만나자고 공손광이 초청해서 이 형제 둘이 가긴 하는데 여기서 원상은 우리가 공손광을 먼저 기습해서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이참에 요동을 차지해버리자 라는 계책을 펼치려고 하죠. 공손관 가문 역시 원래 요동에 뿌리 박힌 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장만 제거해버리면 원가가 요동을 기반으로 재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근데 원상의 이 속내를 문제는 공손강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 원상 원희가 공손강 접견장으로 찾아갔을 때 이미 공손강은 체포할 병력을 만반으로 준비시켜 놓은 상황이었죠. 튀어나온 복병에 의해 선수를 당한 원상 원희는 그대로 공손강에게 체포당하고 맙니다. 해서 이 두 형제를 결박해서 땅바닥에 무릎 꿇렸는데요. 근데 이때 날씨가 엄청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냉기가 막 올라오니까 하도 추워서 이 원상이 죽지 않는 동안은 몸이 너무 추우니 따로 앉을 자리를 마련해줌이 옳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냉정한 공손강은 웃기는 소리. 이제 머리만 잘려서 먼 말리길을 가게 될 터인데 따로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원과 형제의 목은 조조에게 보내지게 되고 공손강은 조이와 완전히 척지는 일은 일단은 피하게 되죠. 공손강 뒤에는 이제 그 처음 이은 사람이 이제 그 동생 공손공이었는데요. 물론 공손강 아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공손황, 공손연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조카와 숙부 사이에 아주 막장 대결이 펼쳐지게 되죠. 이 공손황, 연 조카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은 이 그 숙부 공손공이 후계를 잇고 또 이 형인 장남 공손황을 조위로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동생 공손공이 패권을 잡나 싶었는데 이 그 공손연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또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숙부 밑에서 몇 년간 칼을 갈다가 드디어 역습을 가해서 숙부를 전격적으로 체포, 구금하고 본인이 직접 요동의 권좌에 오릅니다. 이 나중 일이지만 위에 볼모로 잡혀있던 애꿎은 공손황은 동생이 위에 반기를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실 공손연도 처음부터 위와 적대하려 했던 건 아니고 조예도 공손연을 무조건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이 숙부를 구금하고 권력을 탈취한 공손연에 대해 조예는 양열 장군, 요동태수의 지위를 줍니다. 공손연은 그렇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천하를 나누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과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나라의 손권. 공손연과 손권은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변방 세력들이야 끝내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니까 최대한 중원이 혼란해야 구석에서 왕노릇하기 좋은 거잖아요. 손권은 손권대로 제갈량도 세상을 뜨니 위나라에 같이 맞설 만한 가장 믿음직하고 강력한 파트너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혼자 위나라를 감당하기 힘들고 해서 결국 이 둘은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외교는 삼국지 전체에서도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 시트콤 같은 해괴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죠. 정사 손권전을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동태수 공손연이 사신을 파견하여 손권에게 번국이라 칭하고 모피와 준말을 바쳤다. 이에 손권은 매우 기뻐하고 공손연에게 자귀를 주었다. 이후에도 둘은 계속 사신 왕래하면서 알콩달콩했던 것 같아요. 예물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때 공손연이 손권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손연은 황제를 칭한 손권에게 스스로 신하를 자청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손권을 폐하라고 불러요. 폐하, 신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천지가 뒤집히고 불운을 만나 세상이 몹시 혼돈스럽습니다. 저는 제 선조들 이래로 위나라를 섬기며 가장자리에서 변방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충효를 다해왔습니다. 허나 최근 들어 위나라는 천명이 돌아갈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손권폐하의 사신을 돌려보냄은 제 본심이 아니었고 지금은 그저 폐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폐하의 깊은 가르침은 낮에는 노래하듯 읊조리고 밤에는 꿈에서도 평생토록 암송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좋게 알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깊은 것 같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의 덕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정도로 높은 것이라 흠모하며 제 스스로 귀보하려는 마음을 정성스레 품으니 실로 원하건대 손권폐하 하루바삐 천자의 군대로 기세를 떨쳐 중원을 거두고 천하적통을 계승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세상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이런 꿀멘트 편지를 받은 손권은 그야말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손권은 공손현에 대해 엄청난 예우를 해주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이런 선언문을 대내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5만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공손현과의 합종을 자화자찬하게 되죠. 한번 보시죠. 손권 얘기입니다. 짐은 부덕한데 천명을 받았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천하를 걱정하느라 잠을 잘 틈도 없다. 세상의 환란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여 위로는 신령님의 비호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희망을 위로하길 원한다. 이 때문에 세상의 우수한 인물을 열심히 구해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같이 천하를 평정하려고 한다. 만일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나는 늙어갈 것이다. 헌데 지금 요동태수 연왕 공소년은 오랫동안 위나라의 핍박을 받아 멀리 한쪽에 떨어져 있어 비록 우리 오나라에 충성을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천명에 순응하여 멀리서 사자 2명을 보내왔다.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분명하게 나타나며 서술한 편지에는 심오한 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마치 탕왕이 이윤을 만나고 예전에 제가 했었죠. 요리사 출신 명재상 이윤. 주문왕이 강태공을 얻은 것과 같아 천하를 향한 길도 오늘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 기쁨을 기리고자 나는 오늘 대사면령을 내리고 주하군의 명을 내려 모두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연나라의 조서를 내려 나의 조서와 은덕을 받들어 선양하고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경사를 모두 알도록 하라. 아주 그냥 공소년이 신하를 칭해온 것에 대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해대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손권이 단순히 바보여서 공소년의 이 아부 추파에 헬렐레 거린 건 아닐 것 같고, 사실 손권도 황제를 칭한다는 건 정치적인 노림수인 동시에 효과도 크지만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죠. 황제란 게 기본적으로 천명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 사실 그냥 나 황제 됐어 이게 아니고 되고 나서 뭘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천하 사람들에게. 그럴 때 딱 이렇게 공소년이 신하를 칭해오니 황제 되고 마땅히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어 고민이던 손권에겐 딱 좋은 정치적인 홍보감이죠. 아주 얼씨구나 하고 대사명령 내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던 손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칭신하 해준 공소년에게 손권은 아주 제대로 보답을 하게 되죠. 정사에 따르면 손권은 이런 사자 등을 보내가지고 병사 1만 명을 인솔하고 금은, 보물, 진귀한 물건과 구석, 모든 물품을 갖고 뱃길로 공소년에게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엄청난 선물인데 하도 손권이 좋아서 입만 해 벌리고 대책 없이 공소년에게 퍼주니까 주변 신하들이 충고를 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주로 고흥 같은 사람이 충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권은 듣지 않고 어마어마한 대선단과 예물을 공소년에게 퍼주게 됩니다. 그런데 손권의 대선단이 공소년에게 도착하자 공소년은 갑자기 그 꿀발린 멘트 편지를 보낼 때와는 다르게 표정을 싹 바꿔서 니들 뭔데? 이러더니 손권 사신의 목을 밑도 끝도 없이 베어서 그 수급을 위나라 조예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왔던 대선단을 납포하여 그 안에 모든 물자를 꼴꺽하게 되죠. 이래놓고선 공소년은 위나라에 이런 편지를 또 보내게 됩니다. 신공소년은 이전에 저의 사신을 오적, 오나라를 비하하는 말이죠. 이 오적 손권놈에게 보내어 달콤한 말로써 그를 유인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의 도가 위나라에 있음에 이 수준 낮은 오적 손권놈은 저의 지략에 걸려 충원하는 자기 부하들 말을 듣지 않고 엄청난 배와 병사 재물을 제게 바쳐왔습니다. 신이 은밀히 때를 보아 손권 사신 패거리의 수장인 장미를 치려 하였는데 그 장미 패거리의 숫자도 매우 많아 심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 역시 목숨을 걸고 오적 패거리를 공격하여 깨끗이 격파하고 수급을 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획한 오적 패거리의 재물이 헤아릴 수 없는 바 여기 조의 폐하께 이들의 수급과 재물을 바쳐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그 편지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공소년 전에는 조예가 공소년에게 대사마 겸 낭랑공의 지위를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공소년 편지로만 봐서 정리를 하면 공소년하고 손권이 좀 왕래하다가 찬스 봐서 공소년이 달콤한 말로 황제가 된 손권을 살살 긁어줘서
엄청난 재물을 보내게 하고 그 재물과 사신이 왔을 때 얼굴 싹 바꿔 제거해버리고 수급과 재물 일부를 위나라 조에게 바쳐 그에 대한 아부의 용도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편지 외교를 통해 손권을 완전히 호구로 놀려먹는 호구 외교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죠. 안 그래도 손권하고 조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손권은 공손연이 조회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완전 천하의 어리석은 바보 호구로 묘사가 되었으니 역대급 대망신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공손연이 신하를 참칭에 들어왔다고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대사면령 내리고 금은보와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오만자랑은 다 했는데 이런 대망신의 결과로 돌아오니까 손권은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빛날 대호구 외교를 한 셈이 되었죠. 당연히 손권은 이성을 잃고 폭발적 분노를 하게 됩니다. 당시 손권이 화낸 내용이 강표전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해요. 짐의 나이가 이미 60으로 세상사의 어려움과 쉬움을 맛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근래 간사한 공소년 그 생쥐 같은 놈에게 놀아나니 노기가 산과 같이 끓어오르는구나. 친히 그 공소년이란 생쥐놈의 머리를 끊어서 바다에 던지지 않고는 다시 만국에 임할 낯이 없다. 설령 그를 위해 힘쓰다 엎어지고 나자빠지더라도 한스럽진 않을 것이다. 하여 이제 공소년을 치러 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벌이게 되는데 당연하지만 저 남방 오나라에서 요동까지 그 대원정이 쉽사리 가능할 리가 없죠. 신하들이 극구 만류하는 모양새를 취해줘서 손권은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손권이 아무리 이성을 잃었어도 그 먼 바닷길로 정벌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이럴 땐 정치적 퍼포먼스의 하나로 황제가 화내주고 신하들이 극구 말려주고 또 황제는 그런 신하들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척 하면서 그나마 땅에 떨어진 면 한번 세우고 뭐 이런 뻔한 프로세스인데 이 공소년의 극도의 뻔뻔한 배신도 근데 공소년이 조에게 보낸 편지에선 처음부터 손권을 함정에 빠뜨리는 기획된 것이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줄타기 외교를 하려고 하다가 위나라 측에게 이 교통사실을 들키고 줄타다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갑자기 방향을 틀은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손권을 천하의 대옥으로 만든 외교 사태는 참 우연찮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고구려죠. 손권이 룰루랄라 보낸 사신단이 공소년의 철면피 역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공소년이 사신단 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이 무리들을 적당히 이곳저곳 분산을 시켜놓습니다. 해서 사신단 중 진단, 장군, 사람 이름이 장군이에요. 두덕, 황강 이런 사람들하고 그 병사 60명 정도가 한 무리로 그 메인 핵심 사신단하고 따로 떨어져 이제 분리가 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메인 사신단의 수장이었던 장미 같은 사람들이 공소년에게 참살되고 나니 이 분리된 쪽 사람들도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제 다음 순번으로 그 우리 그 4명과 무리들이 타켓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 때 이제 진단이 말하길 이 먼 곳에 와서 대체 우리의 처지가 이게 뭐요? 우린 이미 이 먼 타국에와 국명을 욕되게 하고 허망하게 내팽개쳐졌으니 어찌 죽은 것과 다를 바 있겠소. 그런데 보아하니 아직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경우는 형세나 세력이 그리 강하진 않은 듯하오. 만일 지금 우리가 역공하여 이 마을의 성곽을 불태워 훼손하고 관리를 척살한다면 그나마 우리 오나라의 굴욕에 대한 서력이 조금은 되지 않겠소. 이대로 앉아서 당하거나 구차하게 죄수가 되느니 차라리 그렇게 기계를 보여주고 여한 없이 가는 게 어떻겠소. 이에 나머지 일행들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마을에 야습을 가하기로 긴급 모의를 하죠. 근데 또 운없게도 이들의 야습 모의가 사전에 들켜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관리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병사를 모아 싹 대비태세를 갖춰버리고 맙니다. 뭐 들킨 이상 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은 사신단들은 성문을 월담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그 미친 듯이 열심히 도주를 하는데 근데 또 이때 불운이 또 찾아옵니다. 일행 중 한 명인 장군이라는 사람의 그 무릎에 이상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덕이라는 사람이 이 장군을 부축하면서 계속 도주를 이어가게 되죠. 무려 험한 산길을 600~700리나 달려갔다고 해요. 근데 무릎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도저히 더는 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축한 상태에서조차 걸을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아픈 상태에서 산길을 걸었으니 뭐 나만 할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에 그 오서 기록에 따르면 일행들이 이제 모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너나 할 거 없이 눈물을 비통하게 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다가 이제 그 다친 그 장군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불행히 상처가 심해 이제 세상을 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소.
허나 경들은 속히 길을 달려 나아가면 도착할 곳이 있으리란 믿소. 헛되이 나를 지키다 깊은 골짜기에서 다 같이 죽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소. 나를 여기에 버려두고 경들은 속히 길을 재촉해 떠나도록 하시오. 근데 여기에 대해 그 힘든 길을 장군을 부축하며 함께 걸어온 두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순 없소. 애초 오나라에서 출발해 만리 이상을 떠돌며 여기까지 함께 생사를 같이 온 우리가 아니오. 이제 와서 차마 그대를 버릴 수는 없소. 그리고 이 두덕은 다른 2명, 진단, 황강의 등을 떠밀어서 먼저 출발하라고 보내버립니다. 하여 진단, 황강은 도주를 계속하고요. 장군 두덕은 더 이상의 도주를 포기하고 산속에 그냥 눌러앉아 거기서 과일, 나물 등을 캐먹으며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 황강이 도주하다가 끝내 다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고구려죠. 여기 가서 진단, 황강은 고구려 왕을 아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둘이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원래는 그 고구려 왕의 명성을 듣고 저 멀리 와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주려고 했는데 원래는 고구려한테. 근데 그걸 이제 중간에 공소년이란 놈한테 강탈을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진단, 황강이 그야말로 쫓기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공소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최후의 잔머리를 한 방울까지 쥐어짜낸 거죠. 자신에게 보물을 바치러 멀리서 왔다는 얘기를 들은 고구려 왕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바로 고구려 동천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그 손권도 공소년에게 그렇게 홀랑 넘어갔지만 먼 외국에서 나의 명성을 듣고 흠모에 찾아왔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왕의 정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상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동천왕이 오나라에 대해 급 호감을 가지게 되고 산골짜기에 낙오되었던 그 2사람 장군 두덕에 대해서도 고구려 병사들을 파견해서 그들을 구해오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4명 사신에게 이제 다 구해서 배도 주고 고구려 사신 25명까지 포함하여 오나라로 고이고이 잘 돌려보내줍니다. 결국 진단 등은 먼 바닷길을 건너 다시 오나라로 돌아와 손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들의 재회는 슬프면서도 동시에 기뻐하였으며 밀고 올라오는 감정을 진정하지 못했다 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겠습니까? 손권은 이 4명의 사신들을 모두 승진시킴과 아울러 고구려에도 또 새로운 사자를 보내 보답의 답례품도 보내게 됩니다. 여튼 이래서 뜬금없게 고구려와 오나라 이 두 먼 나라가 외교를 트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이 두 나라가 계속 사이좋게 지내냐 그건 아니고 나중에 또 간 손권 사신의 목을 역시 동천왕도 또 베어서 위나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멀리 있는 나라에서 이제 뭐 잘 지내자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것까진 좋은데 이 가까이 있는 위나라랑 오랑 사이가 나쁘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먼 오나라랑 잘 지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애당초 손권은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그럼 손권을 대망신 주고 위나라의 비위를 맞춘 공손연은 그 후 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근데 이후에도 이 둘의 관계는 묘하게 어그러지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조예가 공손연에게 관직을 줄 때 공손연의 사자가 위나라 조정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조예 쪽에서도 답례사자가 이제 공손연을 대사마 낭랑공에 임명하노라 이렇게 교지를 주는 사신이 이제 방문을 차례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위 조정을 방문했던 공손연 사자가 빨리 요동으로 돌아와서 오서에 따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공손연에 먼저 온 사신이 답례로 오는 위 조정의 사신들이 정해졌는데 그 자들이 예사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용력을 갖춘 자들로만 위 조정에서 선발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이렇게 먼저 달려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 공손연은 그야말로 식겁을 하게 되죠. 야 이거 나 임명하는 사신이라고 와서 갑자기 칼 들이밀고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에 빠지게 된 건데요. 그래가지고 공손연이 조예의 사신을 맞이할 때 그 사신들 도착하고 나니까 자기가 먼저 안 가고 중무장한 병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 사신들을 이제 삥 둘러싸게 되죠.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정사 공소년전에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자가 도착한 후 공소년은 무장병을 배치하여 진을 만들고 나서 회견하였다. 또 여러 차례 사신들에게 사악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대해 나중에 위나라로 돌아간 사신들이 이걸 조예에게 모조리 다 일러바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하된 입장으로서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한 거니까 일단 조예 사신들 본인이 1차적으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잖아요. 이 사신들이 조예한테 돌아가서 곱게 보고를 했겠냐 이거죠. 공손연에 대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조예하고 사이를 이간질하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예는 뚜껑 열리죠.
아니 그래봤자 내 신하인 놈이 내 사신을 그따위로 위협하면서 대접을 해? 이 자식이 감히? 결국 송건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지만 위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도 못하고 이 둘은 계속 서로를 의심하는 찜찜한 관계를 지내다가 최강상대 제갈량의 공격도 끝내 무위로 돌리고 한숨 돌린 조예가 몇 년 후 공소년을 토벌하러 칼을 뽑아들게 되죠. 단순히 공소년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강의 적을 극복해내고 이제 자신감을 얻은 위 조정이 이제 수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외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처음 공소년을 치러 갔던 장소는 그 유명한 관구검입니다. 원래는 무구검이 제대로 읽는 거다 이름을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익숙한 관구검으로 할게요. 위와 공소년의 첫 충돌은 일단 237년 관구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공소년은 지지 않고 요수로 나와서 관구검에 맞서죠. 교전을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관구검이 패해요. 상황이 불리해져 돌아왔다라고 돼 있으니 피해 규모는 모르겠으되 결과적으로 진 건 진 거죠. 이 승리로 인해 공소년은 그야말로 분기 탱천, 자신감 100배가 되게 되는데요. 스스로 연나라 왕을 지칭하고 아예 위나라를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주변 다른 민족들, 선비족 이런 쪽에 공소년 본인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리더인 선우에 임명을 해주고 정사에 따르면 선비족들이 이렇게 꼬드겨서 위나라 변방을 침략하게 유도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와 조예는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생각보다 공소년이 강력하다, 치기가 만만치 않다. 한번 이기니까 공소년이 아주 그냥 오히려 위를 괴롭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치만 보통은 사사가 철저하게 위나라 중심으로 써진 거니까 정사만 보면 공소년이 변방 깡패인 것 같지만 공소년 입장에선 입장대로 그 위라는 거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니까 어쨌든 위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항한 거다. 이런 관점일 수도 있죠. 결국 관구검 카드로 실패한 조예는 만만치 않다 싶어 궁극의 카드를 뽑아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중달을 청사령관으로 공소년 정벌에 다시 나서게 된 거죠. 이 조예는 중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이, 이번 공소년 토벌권은 솔직히 말해 그대 같은 일을 수고시킬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소만. 이번 공격에서 나는 반드시 이기고 싶소. 그래서 부득이 그대를 또 부르게 되었소. 어떻소? 전략의 달인인 그대가 보기에 저 공소년이라는 놈은 어떤 계책으로 나올 것 같소? 이에 중달은 답합니다. 가장 좋은 계책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일 겁니다. 이게 상책이죠. 요수, 즉 강의 의지의 대군에 맞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나마의 자선책은 될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양평성에 쭈그리고 앉아 버티는 것입니다. 조예는 반문합니다. 그럼 그대가 볼 때 공소년은 어떤 방법을 취할 것 같소? 오직 현명한 자만이 능히 자신과 상대방의 능력을 깊이 헤아려 미리 포기할 수 있으나 이는 공소년이가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공격을 나서면 공소년은 필히 요수로 나와서 먼저 저항하다가 안되면 뒤로 빠져서 양평에서 농성을 할 것입니다. 이는 중책과 하책일 뿐입니다. 미리 포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죠. 도저히 못 이길 상황이다 하면은 포기하고 참고 물러나는 게 맞다. 이 중달다운 얘기인데 우린 용기라는 게 무조건 용감하게 정면승부 하는 것만을 용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일단 고개 숙이는 것, 참는 것, 패배감을 감내하고 자신을 온전하는 것, 이것 역시 정면승부 못지않은 용기 있는 처사다. 중달이 이렇게 예언하자 조예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사마이, 그대가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소? 이 질문은 조예의 중달에 대한 심리가 좀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중달이 없어지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읽은 중달은 이렇게 호쾌하게 답을 해줍니다. 가는데 100일, 오는데 100일, 싸우는데 100일, 휴식 60일, 도합 1년이면 충분합니다. 사마이가 보면 우리가 그 이미지가 음험하고 간교한 책사 같은데 물론 전략이 뛰어난 부분은 있지만 실제 성격은 굉장히 호쾌하고 쪼잔하거나 찌질한 거에 신경을 잘 안 써요. 상당히 상남자스러운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참 이게 대단한 거죠. 호방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모순적인 성격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흔치가 않죠. 대부분 평범한 범인들의 성격은 일방통행 아닙니까? 한쪽 방향 성격만 있는. 하지만 원래 좋은 성격이란 건 없잖아요. 모든 성격엔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우리도 중달처럼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성격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달이 그가 저지른 역사적 행태와는 별개로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있고 멋진 사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제갈량에 대해서도 천하의 기재다 이렇게 적장에 대해 칭찬할 줄 알고 이런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공손에 대해서는 일단 좀 깔아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갈량에 대해서는 안 그랬죠. 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도망가게 했다. 이게 실제 사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서선제기에 따르면 공명과 중달이 대치한 지 100여일 만에 때마침 제갈량이 병으로 죽자 촉의 제장들이 둔영을 불태우고 달아났고 백성들이 급히 달려와 알려주니 사마이가 이를 추격했다. 근데 제갈량의 장사 양이가 쫓아오는 중달을 맞아 군기를 되돌리고 북을 치니 마치 중달과 맞서려는 듯 했다. 사마이는 궁지에 몰린 적은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추격을 멈췄고 이에 양이는 퇴각을 감행했다. 다음날 사마이는 퇴각한 촉군 진영에 들어가 제갈량의 영로에 올라 그의 남은 흔적을 살펴보고 제갈량의 도서와 양곡을 많이 노획했다. 그제서야 사마이는 그가 필시 죽었음을 알아채고 이르길 제갈량은 천하의 기재로구나 하였다. 허나 신비는 제갈량이 죽었는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사마이 답하길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군서, 밀계, 책이나 문서 같은 거겠죠. 군량인데 이들을 모두 내버렸으니 자신의 오장육부를 내버린 자가 어찌 살아있겠소. 상황은 확실해졌소. 이제 거침없이 추격해야 할 때요. 당장 출동하시오. 하여 뒤늦게 미친 듯이 추격하지만 결국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당연히 다 소문이 나니까 당시 근반 백성들이 실제로 중달을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사제갈, 주생중달,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달아나게 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놀린다는 얘기는 중달의 귀에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에 대한 중달의 코멘트도 역시 사서의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사마이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더니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산 자는 능히 헤아릴 수 있지만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유머러스한 얘기 아닙니까? 특히 보면 굉장히 망신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재치 있는 유머로서 이걸 승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유머 있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순발력이 좋죠. 또 태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누가 나를 놀리고 공격해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란 이런 넓고 여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일희일비하는 인간은 순발력이랍시고 빠른 움직임은 보여도 그게 잘못된 행동일 때가 많죠. 지나친 과민 반응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공소년 같은 경우도 괜히 힘센 사람이 사신으로 온다니까 지레 겁먹고 무장병력 회견장에 배치해서 조회하고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중달 같은 배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은 취하지 않았겠죠. 배포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중달이 사상 최강의 정을 극복하고 공소년을 정벌하러 떠나게 되는 거죠. 조회가 이런 일은 굳이 그대에게 맡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다시피 당대 중달은 어지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위의 끝판왕 이미지였고 그 유형은 멀리 공소년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어 있는 바였죠. 관고금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상 최강의 상대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공소년은 그야말로 식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 중달과 공소년의 대결을 다룰 텐데 거기서 이제 선권뿐만 아니라 특히 고구려도 상당히 여러 부분 개입이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 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